절대로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눈을 뜨니 나는 다시 병원에 있었다. 그때와 같은 병원인 것 같다. 병실에 들어온 사이토 씨가 내 의식이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한 뒤 침대 옆에 와서 다행이에요. 지금 선생님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의사의 검지를 받고 잠시 멍하니 있는데 카사네 씨가 들어왔다. 맙소사, 마에다 씨. 정신이 드셨군요. 그렇게 말하고 카사네 씨는 침대 옆 의자에 걸터앉았다. 무사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까랑 복장이 다르다. 나는 바로 전까지 카사네 씨의 절에 있었을 텐데 설마 쓰러진 걸까? 그때의 일 기억나요? 카사네 씨가 곁눈질로 나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전혀. 그때 일 어느 때일까? 어디까지 기억나요? 조금 전까지 카사네 씨 절에 있었는데 이간호 씨가 와서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해 말씀을 듣고 카사네 씨가 한숨을 쉬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간호 씨의 절로 이동하려고 했더니 덧문이 닫혀 이간호 씨가 여기서 하자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다. 카사네 씨의 눈은 아래를 보고 있다. 미간을 찌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띄엄띄엄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사무실 덧문이 닫혀 우리가 절에서 나갈 수 없게 됐죠. 그러고 나서 마에다 씨가 쓰러져 버려서 소파에 말이에요. 흐물흐물하고 있었어요. 이마에 촉촉이 땀이 밴다. 식은 땀이었다. 이간호 씨와 있던 곳에서 본당으로 이동했고 마에다 씨는 제자들이 짊어지고 저와 타키는 본당에 사람들을 모시고 이간호 씨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목이 잠겼다. 카사네 씨는 무릎에 두 팔을 얹고 팔짱을 낀 자세가 됐다. 곧 재령이 시작되어 이간호 씨와 일행들이 마에다 씨를 둘러싸고 반야심경이라든가 밀교계의 진언이라든가를 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쯤 의식이 없었던 마에다 씨가 서서히 트랜스 상태로 바뀌었고 그것은 뭐 통상의 재령과 같겠지만 잠시 독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이 느리에 그때의 키자키 미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좌한 자세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 몽롱했다. 그리고 얼굴을 빙글 돌리고 눈이 카메라를.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마에다 씨의 머리가 쑥 자랐고 그야말로 이간호 씨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영혼이 전면에 나왔어요. 보시겠어요? 하고 카사네 씨가 핸드폰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위를 배려해 소리를 줄이긴 했지만 거기에 비치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리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카사네 씨가 의자를 기대고 다가와 스마트폰을 내민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은 확실히 재령이 한창인 동영상이었다. 어두컴컴한 절의 본당에서 이간호 씨들이 머리가 긴 인물을 둘러싸고 독경을 하고 있다. 이게 나일까? 부스스한 머리카락이 정조하고 있는 머리 높이에서 땅까지 늘어져 있다. 머리카락 속에서 살짝 어깨 같은 것이 보이고 있다. 가부키 배우 같다고 생각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긴 흑발의 인물의 것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크게 흔들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다. 신음소리. 주위에선 독경 소리가 울리고 있다. 화면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촬영하고 있는 카사네 씨가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을 것이다. 흔들림이 심한 화면 속에서 불당 안에서 무언가가 날뛰고 있다. 때때로 화면의 앞쪽에서 안쪽을 향해 날아간 무엇인가가 벽에 부딪혀 철커덕 소리를 내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폴터가이스트 같다. 주위에서 물건이 확확 날아온다던가. 현실감이 희박한 머리로 그런 것을 문득 생각했다. 하세요. 마에다 코지의 몸에 붙은 영이여 나가세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노우막 산만다. 나가세요. 지금. 제자들의 독경에 섞여 이간호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사자일까 호랑이일까 대형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소리 알겠습니까? 엄청나요. 짐승 같아요. 카사네 씨가 말하는 것은 이 짐승 같은 신음소리일 것이다. 이거 마에다 씨 목소리예요. 네. 하는 얼굴을 나는 지었을 것이다. 정말이에요. 마에다 씨. 낮은 목소리로 응하면서 동시에 이 짐승 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그 외에도 히히나 캐캐 같은 기분 나쁜 웃음소리도 내더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야? 놀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카사네는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영상이 끝났다. 죄송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피신했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촬영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이간호 씨도 대단했어요. 제자들도요. 저 본산에서 몇 번인가 대대적인 재령도 입회했고 저 자신도 재령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동술, 협력, 틈을 읽는 법이나 영혼의 상태를 판별하는 힘 따위도 완벽했어요. 더할 나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끝났다는 건가요? 무심결에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결론이 궁금했다. 카사네는 후하고 숨을 내쉬며 몇 초간 침묵한 뒤 말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천히 내뱉었다. 전멸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사고가 완전히 멈췄다. 카사네 씨도 아무 말이 없다. 저기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커튼이 젖혀졌다. 나타난 것은 50대 주부였다. 화가 난 모양이다. 무서운 얘기할 거면 밖에서 해줄래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카사네 씨가 그렇게 말하며 일어선다. 아주머니는 라며 소리를 내고 옆 침대로 돌아갔다. 아무래도 옆자리 할아버지의 문병객인 것 같다. 마에다 씨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나는 어딘가 다친 것일까? 몸에는 통증이 없고 붕대나 링거류도 붙어 있지 않다. 괜찮아요. 하며 침대에서 내려온다. 검사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의식이 없을 때 검사를 한 것일까? 옥상이라도 갈래요? 그러면서 카사네 씨가 걷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펜스에 기대듯 선다. 한낮의 햇살로 가득 찬 거리를 바라보면 지난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그 영상도 카사네 씨의 이야기도 모든 것이 거짓으로 실제로는 모두 문제없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을 하니 이 일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모두 무사하신가요? 그러자 카사네 씨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여기는 병원입니다라고 따질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간호 씨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너덜너덜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구급차가 늦었더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한다. 제자 2명과 타키가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사합니다. 죽었다. 죽었어? 타키가? 왜라고 신음했다. 카사네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투로 계속한다. 그 녀석 엉망진창이었어요. 물건이 탕탕 튀는 것도 지진과 같이 되는 것도 포함해 끝났습니다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후하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본당이 반파됐어요. 타키는 무너진 기둥이나 무언가의 밑받침에 제자들은 그 전에 코피를 쏟고 입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으니 아마 재령 중에 뭔가 당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3명 모두 구급차가 도착한 시점에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문다. 그럼 나는 그 다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아쉽지만 아직입니다. 카사네 씨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둘이서 낮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배 끊고 있었습니다만 길게 연기를 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가 눈을 뜬 것은 재령 다음 날이었던 것 같다. 예인거를 맞지 않은 것은 단지 잠만 잤기 때문이다. 이간호 토쿠오에 이어 딸 카즈미도 당했다. 이제 이간호 암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카사네 씨는 말했다. 그리고 손을 떼고 싶다고도.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본사에 연락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떨지 하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이간호 씨들은 대단했어요. 이 이상 뭔가를 해도 피해만 늘릴 것 같은. 죄송합니다. 마에다 씨에게 할 말이 아니었네요. 미안합니다. 카사네 씨와 바깥 커피숍으로 이동해 창가의 자리에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 아니, 압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어요. 그건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에다 씨 가까이 있는 것은 그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몰랐다. 머릿속이 하얗다. 동시에 새까맣다. 생각이 소용돌이치면서 형태를 갖추기 전에 다른 생각으로 밀려난다. 초조 공포 기대 절망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뒤에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 끝이다. 모든 게 다. 부적이나 절의 스님의 영매사 전부 소용이 없었다. 더 이상 무엇에 기대란 말인가? 신사인가? 그때 유혹이 하치만 신사에는 갈 수조차 없었다. 그건 그 영혼이 신사를 싫어하기 때문일까? 싫어한다고 해도 종착점을 찾지 못한 채 사고가 겉돌았다. 카사네 씨에게 뭔가 말해야겠다고 얼굴을 든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려 할 때 보고 말았다. 카사네 씨 뒤에 앉아있는 여자는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로막는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쪽을 향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며 히소리를 질렀다. 마에다 씨. 키자키 미카다. 왜 키자키 씨가 살아있는 거요? 손님. 아니 아무것도 안 마셨어. 그럼 왜? 어째서? 마에다 씨. 식은땀이 난다. 숨을 못 쉬겠어. 심장 소리가 들린다. 시끄러울 정도야. 마에다 씨. 갑자기 손목을 잡혀 놀랐다. 마에다 씨,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디 침착하세요. 뭐가 보여요? 카사네 씨가 엄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카사네 씨 건너편에 있는 키자키 미카를 본다. 키자키 미카는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나의 시선을 따라 카사네 씨도 돌아본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마에다 씨, 뭔가 보여요? 라고 카사네 씨가 말했다. 거짓말이지. 그런 키자키 씨가 거기에 보이지 않아. 안 보여? 당신 눈이 보이긴 하지. 그럼 그건 거기 있는 건 마에다 씨. 카사네 씨가 손목을 세게 흔들었다. 저기 말이 안 나와. 카사네 씨를 보고 있어도 아무래도 뒤에 키자키 미카가 신경 쓰인다. 마에다 씨, 뭐가 보이는 건가요? 키자키 씨가 카사네 씨가 손을 오므린다. 뒤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다가 이쪽으로 돌아선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굴이 새파랗다. 입가에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마에다 씨, 솔직히 말해서 이미 늦은 것 같아요. 흡족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을 생각해야죠. 그걸 안고 살아갈 수밖에요. 언젠가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아니 무리예요. 죽는다 그 전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마에다 씨, 별로 권하는 듯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불문에 들어가 부처님 곁에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리며 소리쳤을 텐데 입에서 새어나온 것은 쉰 듯한 신음소리뿐이었다. 쉬에 규칙적으로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인 전자음이 울리고 있다. 이가노 씨는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링거를 맞고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가노 씨의 곁에 선다.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겨서 안쓰럽다. 나의 재령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녀에게도 인연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꺼림칙한 기분이 되어버린다. 퇴원하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어 사이토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가노 씨는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눈을 떴다. 쉿쉿 하는 소리에 맞춰 산소 마스크가 흐려진다. 살아있다. 심한 꼴이지만 그래도 이가노 씨는 살아있다. 죄송합니다. 이 지경이 돼서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간신히 그렇게 말을 마쳤다. 마에다 씨. 이가노 씨가 뭐라고 중얼거린다. 입가에 얼굴을 들이댄다. 마에다 씨 미안해요. 내가 실수해서 미안. 이가노 씨는 울지 않았다. 분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사죄의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래도 이가노 씨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러면서 억지로 웃어 보인다. 이가노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카노. 뭔가 말을 하고 있다. 다시 얼굴을 들이밀었다. 카노우 코오메이.
재수 없지만 힘은 강해요. 저 이상으로 카노뿐. 카노우 코우메이. 카노우 코우메이라고. 그 사람을 찾으라는 말이지. 알겠습니다. 카노우 씨라고요.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원수를 갚고 말겠어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다. 이간호 씨가 또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중환자실을 나올 때까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간호 씨가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억지 웃음을 지운다. 씩씩한 말을 했지만 나는 이미 체념을 하는 것에 가까웠다. 사이토 씨의 소개로부터 시작되어 카사네 씨, 이간호 씨와 함께 카노우 코우메이로 3명째다. 소개에서 소개로 사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의 위험함을 뼈저리게 알았을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나에게는 큰 부상은 없다. 어깨에 오물이 묻거나 부적이 없어지거나 자전거에 치여 팔이 꺾였을 정도이다. 그리고 지금도 키자키미카가 복도 끝에서 나를 보고 있는 정도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만도 하다. 그렇게 생각해봐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노리고 온 것인 이상 방해자가 없어지면 이번에야말로 내 목숨을 빼앗으러 올 가능성이 더 높겠지. 일단 카노우 코우메이에게 연락해볼까? 안 되면 죽자. 죽음을 당할 바에는 스스로 죽을 거야. 키자키 미카 옆을 지날 때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다. 키자키 미카의 모습을 한 그것이 웃었다. 카노우 코우메이죠.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병원 밖에서 기다려주고 있던 카사네 씨에게 카노우 코우메이를 물어보았다. 카사네 씨는 잠자코 가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카노 코우메이도 알고 있다고 한다. 이간호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그한테 기대라는 거죠. 하고 카사네 씨는 신음했다. 솔직히 어디서 이름을 들었는지 잊어버렸을 정도여서 자세한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노 코우메이를 검색하자 공식 블로그가 나왔다. 이가노 토쿠코나 카노 코우메이도 영매사는 홈페이지보다 블로그인 것일까? 같은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적한 것을 찾았다. 있다. 찾아낸 전화번호를 탭하니 전화를 걸지 어떨지의 확인창이 액정에 표시된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건다. 몇 번의 벨이 울리고 깔끔하게 이어졌다. 네, 카노 심령연구소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기, 이간호 씨의 소개로 전화를 드렸는데 카노 선생님 계십니까? 네. 오늘 사무실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시죠? 저의 영 문제로 이간호 씨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네, 심령 문제 상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듯하다. 카사네 씨에게 연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한다. 잠시 후 보류음악이 멈추고 남자의 목소리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카노라고 합니다. 낮은 목소리. 나이까지는 분명치 않지만 괜찮은 아저씨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전 마에다라고 하는데 이간호 씨가 소개해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횡설수설하게 되어 버린다.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간호 씨라는 것은 이간호 아메 이간호 씨? 네, 그렇습니다. 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나는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조금 전 이간호 씨로부터 카노를 의지하라고 들은 곳까지 설명하자 과연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간호 씨의 딸이 당했다면 저라도 위험합니다. 당신, 그런 성가신 귀신에 홀리다니 상당히 나쁜 짓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영상으로 봤을 뿐인데요. 정말이에요. 하고 카노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 이쪽에서 어떻게 하라면 이간호 씨도 있고 어떻게든 하겠지만요.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 게 전해져 온다. 우선 상담하는 걸로 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늘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건 업무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료는 규정대로 요금을 받게 됩니다. 괜찮죠? 아, 네, 저기 얼마인가요? 상담의 경우 일률적으로 20만 원입니다. 네, 그건 당신 이런 상담 처음인가요? 변호사라도 상담하는데 돈이 들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20만 원인 거죠?
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 카노의 심령연구소로 간다. 연구소라는 이름의 카노 저택은 시부야에서 조금 떨어진 고급 주택지 안에 있었다. 이야, 이거 굉장한데요. 카노의 대저택을 본 카사네 씨가 얼빠진 소리를 냈다. 카노 심령연구소라고 쓰인 바보같이 큰 문패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누른다. 인터폰 너머로 조금 전과 같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금 전에 전화한 마에다입니다라고 소개하자 찰칵 소리가 나며 대문이 열렸다. 대문을 들어서면 10m 정도 되는 돌로 된 층계가 있고 그 끝에 저택이 있다. 저택 앞까지 가자 문이 열리고 안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상냥하게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너무나 전형적인 일본식 대오 저택에 당황하면서 응접실로 안내되어 덩치가 큰 소파에 앉는다. 여성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몸집이 큰 일본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이것이 카노 코우메이인가? 카사네 씨보다는 키가 작지만 뚱뚱하게 살이 쪄서 압박감이 대단하다. 어깨까지 기른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올백으로 넘겨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쪽을 쏘아보는 눈빛은 맹금류나 육식동물 같다. 카노입니다. 앉으세요. 위험 있게 그렇게 말하며 카노는 우리들 맞은편에 앉았다. 마에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상담료예요. 지불 시기를 잘 몰라서 가져온 20만엔을 봉투에 담아 카노 앞에 둔다. 카노는 봉투를 확인하지도 않고 네,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 설명을 하나부터 카노에게 반복했다. 카사네 씨의 스마트폰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그것의 정체를 고찰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질의응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카노의 소감을 듣는다. 우선 귀신 들린 것은 지극히 성가시고 위험한 귀신입니다. 이간호의 아가씨는 말괄량이이지만 솜씨는 확실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마길도 하고 지금이라면 무당의 힘은 일본에서도 손에 꼽겠지요. 카노는 커다란 눈을 더욱 부릅뜨고 말한다. 그 이간호 씨가 실패했다고 하면 보통 방식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죠. 상당한 각오와 장비로 임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수도 높게 측정됩니다. 저기 전부 얼마에? 착수금으로 1000만엔, 성공 보수로 1000만엔 더. 실비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하, 네.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목숨을 걸고 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싸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부터 앞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금액이라 나는 일찍 포기했다. 부모에게 의지해도 그럴 돈이 있을 리 없고 고향도 버리고 왔으니 의지할 친척도 없다. 설령 있다 해도 그 가난한 마을에 재산이 얼마나 있단 말인가. 만약 의지할 상대가 있다고 해도 무당에게 지불할 테니 2천만 빌려달라고 하면 고웃음치거나 설교당하기 십상이다. 오후에는 시부야역 방면으로 향했다. 카사네 씨와 헤어진 나는 등에 키자키 미카를 업고 걷고 있다. 정확하게는 업은 것은 아니다. 등이 느끼는 무게는 없고 동년배의 여자를 얻기 위해 손을 두르는 두근거림도 어디에 있을까. 애초에 손을 쓰지도 않았다. 양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다. 오직 머리 뒤에서 낄낄거리는 기분 나쁜 이 여자를 가능한 한 무시하기 위해 주위 풍경을 일일이 눈에 담았을 뿐이다. 머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감정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은 놀랄 만큼 고요하다. 시부야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생명이 2천만엔에 사라질까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까지 목적도 없이 시부야 거리를 걸었다. 배가 고프면 패스트푸드를 사 먹고 식당에서 나오면 또 걸었다. 도중에 몇 번이나 키자키 미카의 모습을 한 것이 집적거렸다. 등 뒤에서 기분 나쁘게 웃는가 하면 교차로 건너편에서 이쪽을 보고 있거나 패스트푸드 점내 책상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거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있거나 이미 온갖 타이밍으로 존재를 어필하고 있다. 빌어먹을. 키자키 미카가 방해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지만 키자키 미카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킥킥 웃을 뿐이었다. 빌어먹을. 아, 빌어먹을 녀석이다. 익숙해짐에 따라 두려움은 사라져가고 대신에 초조함이 더해간다. 죽어라 빌어먹을 자식 죽어. 아, 벌써 죽었구나. 그럼 한 번 더 죽어라. 사고는 검은색으로 소용돌이치고 초조함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묘기의 하침 안신사 옆에 와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묘기의 하침 안신사로 향한다. 또 방해하러 올까? 그렇다면 그 녀석은 신사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구를 지나간다. 깨끗이 빠져나왔다. 이걸로 또 단서가 하나 사라졌다. 그렇다기보다 단서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출입구를 빠져나와 신사 밖으로 나간다. 키자키 미카가 출구 밖에서 희죽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쿡쿡 웃는 그걸 무시하고 계단을 내려간다. 그걸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카사네 씨의 말이 되살아난다. 적당한 말이나 막해 됐다. 그 녀석도 망할 놈이다. 졸아서 도망이나 각오 중이 돼서 어이가 없네. 불문에 들어가서 부처님 곁으로 가라고. 뭐가 불문인가?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불쌍한 남자를 버리기나 하고 넌 지옥행이야. 바보 같은 놈이. 죽어라 빌어먹을 자식.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남자도 그래. 카누 코우메이. 돈에 미친 놈. 너도 지옥에 떨어져라. 싸잡아서 지옥행이다. 이가노도 제자들도 사이토 씨도 모두 죽으면 좋겠다. 쓸모없는 영능력자들 같으니 나만 괴로워한다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냐? 불공평하잖아. 죽어 죽어. 쿡쿡거리는 웃음소리가 자신의 목구멍에서 나온 것을 알고 걸음을 멈춘다. 지금 것은 내 본심인가? 모두 죽으라고? 아니다. 난 그렇게까지 밑바닥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안절부절 못하여 머리를 벅벅 긁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이가노 씨의 사이토 씨까지. 저주하는 상대가 틀렸잖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갑자기 머리 뒤에서 쿡쿡 웃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워. 짜증이 폭발하여 뒤돌아보며 호함쳤다.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보는 행인과 눈이 마주쳤다. 쇼핑 중인 중년 여성은 곧 눈을 돌려 종종 걸음으로 떠났다. 눈을 감았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이를 너무 악물어서 입안이 저린다. 짜증과 부끄러움과 비참함 때문에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다시 요육이 하츠만 신사 가서 신주님께 불제를 부탁해볼까? 아니 안 된다. 카사네 씨가 없으면 재령 중의 동영상도 보여줄 수 없다.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내가 갑자기 들이닥쳐 보았자 머리가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고 해도 만약 또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이번이야말로 내 탓이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가노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타키의 상냥한 얼굴이, 성실해 보이는 제자들의 얼굴이, 분한 것 같은 이가노 씨의 얼굴이 되살아난다. 한 번 더 그런다면 그 녀석 탓도 틀림없지만 내 탓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의지하다니 당치도 않다. 그 녀석을 데리고 본가에 갈 수는 없다. 제길.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러 외친다. 도대체 어쩌라고. 정신 나간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조바심과 초조함만 남는다. 쿡쿡 웃어드는 뒤에 있는 놈을 계속 무시하는 것도 지겨웠다. 빌딩 틈새로 보이는 석양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쉰다. 속수무책인가? 정말 손쓸 방도가 없는 건가? 빌딩 사이를 쏴하고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져간다. 이것이 절망인가 하고 허탈하게 생각한다. 벌써 해가 저문다.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혼자 있는 방으로 돌아가면 그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호되게 당할 게 뻔했다. 안드나 황혼의 하늘에 중얼거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멀리 들린 것 같았다. 우선역으로 향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진 않았다. 그저 사람이 있는 곳, 전철 안에서라면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역까지 가는 도중에 교철을 꽃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병에 꽃 몇 송이가 앙증맞게 꽂혀 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을 조이는 감정의 너울에 휩싸였다. 답답하고 슬프고 외롭고 초조해서 어찌할 수 없는 맹렬한 감정이 밀려온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땅으로 뚝뚝 떨어진다. 뭐야 이게. 격정에 농락당하는 머리로 필사적으로 말을 찾는다. 뭐야 이게. 이 상태는 뭐야. 갑자기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마마. 그 말을 하는 순간 왈칵 쏟아지는 눈물이 두 배로 치솟았다. 오열을 참지 못하고 입을 꾹 누르고 울었다. 주위에도 들리겠지만 그래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마마. 내가 마마라고 하는 건가? 지금까지 엄마를 마마라고 부른 기억이 없어. 그렇다면 이건 다른 사람의 감정. 그 꽃병이 있는 장소에서 죽은 아이. 아마 여자아이일 거야. 멈추지 않는 오열로 답답함을 의식한다. 울음을 멈춰야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숨을 크게 쉰다. 격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하다. 격렬한 슬픔은 아직도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있을 것 같다. 교차로에서 멀찍이 떨어져 걷는다. 떨어질수록 감정의 동요는 잦아든다. 100m 정도 떨어지자 겨우 진정됐다. 이건 분명 그건가 보다. 심령 체험이다. 그 교차로에서 죽은 소녀의 영혼에 홀렸나? 일시적이나마 어쨌거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소녀의 생각을 읽힌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쿡쿡 웃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난 쪽을 향하니 키자키 미카가 서 있었다. 희죽희죽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녀석이 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녀석이 그 소녀의 영혼을 나에게 덮치게 한 거야. 죽어. 어떻게든 그렇게 중얼거리고 키자키 미카에게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한다. 저 교차로를 피하면 역까지 조금 우회하게 된다. 역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건 싫어. 다른 길로 걸어가자. 빌어먹을 놈이. 욕설만은 위세 좋게 나온다. 그 기세를 타듯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역에 도착하여 야마노테선을 탄다. 몇 정거장 지나서나 앉을 수 있었다.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자마자 졸음이 쏟아졌다. 잠에 빠지기 직전 어디선가 어이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꿈을 꾸고 있었다.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몹시 무서운 꿈이었던 것 같다. 옆에 앉은 남자가 귀찮은 듯 헛기침을 했다. 아무래도 기대어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꺼낸다. 시각은 19시가 지났다. 회사로부터의 연락이 몇 건. 그 이외의 연락은 없었다. 전철은 그다지 붐비지 않지만 좌석은 모두 찼다. 차 안을 둘러보니 나와 반대편 좌석에 조금 떨어진 곳에 키자키 미카가 앉아 있었다. 망할 놈이 여기서도 나를 보고 있다. 창밖은 벌써 어두워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 콧물이 흘러내렸다.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손으로 코를 누르니 축축한 감촉. 위화감을 느껴 손을 보니 검붉은 피가 끈적끈적 묻어 있었다. 누가 중얼거린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는 사이에도 코피는 계속 흘러내린다. 서둘러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지만 코피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주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코를 들이마셨다. 배량의 걸쭉한 액체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어온다. 역겨워서 토할 것 같지만 토하면 대형 참사가 된다. 어떻게든 마시고 마시는 것도 차례차례로 흘러들어오는 코피로. 이미 나도 가방도 새빨갛게 물들어 있다. 휴지를 뭉쳐서 코에 밀어넣었다. 순식간에 휴지가 피를 빨아들여서 그냥 붉은 덩어리가 된다. 술렁이기 시작하는 주위를 의식해버려 공포와 수치감으로 머리가 폭발할 것 같다. 뭐야 저거. 라며 욕을 하고 옆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멈추지 않는 코피와 씨름하면서도 부끄러움과 비참함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뭐야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코를 누른다. 힘껏 누른 코의 틈새로 피가 흘러나와 갈 곳을 잃은 대량의 혈액이 목구멍으로 흘러들어온다. 전철이 멈췄다. 가방을 움켜쥐고 전철에서 뛰쳐나와 그 자리에서 힘껏 내뱉었다. 플랫폼의 지면이 검붉게 물들어 주위에서 비명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리고 계속되는 메스꺼움에 반항하지 못하고 피어 위에 있는 것을 토해낸다. 영무원이 달려와 말을 걸어온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하고 마음속으로 욕지거리를 하면서도 손으로 괜찮다고 영무원을 제지한다. 이제는 구역질이 나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코피도 조금 멈추고 있었지만 이미 내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가쁜 숨을 고르려고 심호흡을 한다. 머릿속에서 깡깡 소리가 울려 퍼진다. 키자키 미카의 모습이 없다. 틀림없이 그 녀석의 소행이었다. 여기까진가. 통증이 어떻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괴롭다.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보고 웃고 있겠지. 빌어먹을. 눈물이 흘러서 멈추지 않아. 한참을 계속 울고 있는데 영무원이 말을 걸어왔다. 아,
괜찮아요. 약간 코를 부딪힌 것 같아요. 폐를 끼쳤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겠느냐고 묻기에 거절하고 일어선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손에 묻은 피도 닦아낸다. 그러나 옷과 가방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역 밖으로 나오니 매지로 역이었다. 안기가 낀 듯한 사고 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형태를 맺었다. 카사네 씨에게 전화한다. 바로 연결됐다. 마에다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지는 않군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카사네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다. 걱정해주고 있을 것이다. 부탁이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 카사네 씨에게 전한다. 차를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괜찮아요. 생각해보면 조금 전 낮에 헤어졌을 뿐이다. 좀 싫어하는 기색이지만 아무래도 태워줄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 장소가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간신히 이끌어낸 행선지를 알린다. 다카오 산으로. 시각은 23시가 다 되어간다. 주위는 캄캄하고 인기척은 없다. 낮에는 북적거릴 기념품점도 모두 문을 닫았다. 다카오산 산길 초입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 다카오산 야광원이라는 비석이 서 있는 길을 자동차로 나아간다. 일반 차량 진입 금지 간판이 있었지만 카사네 씨가 침입해 주었다. 차로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가서 차에서 내린다. 이제는 걸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다카오산으로 가는 도중 조사를 했는데 다카오산에는 등산로가 몇 개 있어서 등산로에 따라 난이도가 전혀 다른 것 같다. 가장 가파른 길은 산길이고 가장 편한 길은 어느 정도는 차로 케이블카나 리프트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히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산 꼭대기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사용할 필요도 없다. 어느 정도만 올라갈 수 있으면 된다. 차에서 내려 산 꼭대기 쪽으로 얼굴을 향했다. 마에다 씨, 산으로 정말 들어갈 거예요? 카사네 씨가 묻는다. 사전에 뭘 할지에 대해 미리 얘기했다. 생각을 바꿀 이유도 없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갈게요. 카사네 씨가 담배에 불을 붙여 후 하고 연기를 내뿜는다. 저도 가겠어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똑바로 쳐다본다. 뭐야 또 겁먹은 건가? 뒤에 보이나요? 그런 말을 하며 돌아본다. 키자키 미카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보이지 않네요. 뭔가 보이나요? 그때와 똑같아요. 마에다 씨에게는 보이지 않는군요. 저는 잘 보여요. 병원에 있던 거랑 똑같은 여우가. 여우인가? 아무래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카사네 씨를 향해 돌아선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가는 데까지 가봐야죠. 그러면서 고개를 숙인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부드럽게 말이 나왔다. 카사네 씨는 담배를 휴대용 재떨이에 밀어넣어 비벼 끄고 똑바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마에다 씨, 꼭 돌아와 주세요. 그 눈은 슬픈 듯, 미안한 듯, 아무래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카사네 씨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엔진을 끄고 있었으므로 헤드라이트도 물론 꺼져 있었을 것이다. 그 헤드라이트가 켜졌다가는 꺼지고 또 켜졌다가는 꺼진다. 불규칙하게 명매를 반복하는 헤드라이트의 모습에 나도 카사네 씨도 한순간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몇 번인가 카사네 씨가 소리를 지른다. 마에다 씨, 가세요. 아마 그게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마에다 씨는 스스로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차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그 뒷모습은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카사네 씨가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인을 맺고 있다. 아비라 오흠 남무대 사편 조금강. 불경을 외며 차에 다가간다. 차가 쾅 하고 튀어오른다. 수십 센치 뛰어오르더니 쿵 소리를 내며 착지한다. 마에다 씨, 가세요. 카사네 씨가 다시 외친다. 그 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보며 산속으로 내달린다. 산길을 벗어나 숲의 안쪽으로. 갑자기 가파른 경사로 발이 엉켜 굴러떨어져 멈췄다가 곧 일어나서 다시 달린다. 이미 카사네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주위에는 빛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어둠 속이다. 어느 방향이라도 상관없다.
마구잡이로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아간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뒤에서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다. 카사네 씨는 벌써 당하고 만 것일까?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나아간다. 또 벼랑을 맞닥뜨려서 굴러떨어진다. 온몸이 찰과상이니 찔린 상처투성이고 피도 나는 것 같다. 그래도 나아간다. 언젠가 끝이 나타나는 장소까지 멈추는 것만은 하지 않겠다. 지금 저것에 잡히면 이번에는 끝이야. 그것만은 알 수 있다. 자신의 숨소리, 나무를 헤치고 가지를 딛는 소리, 그것이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다가오는 소리, 요란하게 주위에서 울리는 바람인지 뭔지 잘 모르는 소리, 그것들에 섞여 어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나아가면 갑자기 귓가에 어이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몇 번째인지 모르는 가파른 언덕을 굴러떨어져 일어나려고 눈을 들어보니 주변 나무들의 모습이 뭔가 달라 보였다. 아니, 똑같이 산의 어둠 속이지만 뭔가 다르다. 나무들이 자란 방식이 지금까지 달려온 장소와 조금 다른 것 같다. 스스로의 호흡밖에 안 들린다. 그게 다가오는 소리도 안 들려 정적이다. 캄캄한 정적 속에서 눈으로 응시한다. 탁 하고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눈앞에 빨간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악몽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서 온몸이 떨려. 땀투성이었는데 추워. 이때까지 와는 다른 땀이 솟는다. 등이 한박 젖어 옷이 들러붙는다. 역시 이번에는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포에 질려 외치기 직전으로 경직돼 있었다. 웃고 있다. 그때처럼 입가에 손을 대고 킥킥거린다. 여우 눈은 나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는다. 잡아먹을까?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까? 노래하듯 그렇게 말하며 웃는다. 더러운 아이가 울고 있어. 오, 가련. 저기. 말이 나오지 않는다. 눈앞의 존재에 완전히 겁을 먹고 있었다. 그때도 지금도 들어가지 말라던 산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다. 산에 들어가니 이신의 손이 닿고 말았다. 이번 애야말로 잡아먹히겠지. 저기. 마치 입을 벌린 뱀을 앞에 둔 개구리다. 삼켜질 때까지 기다릴 뿐인 죽을 몸. 오 더러워. 얼굴을 돌리고 미간을 구기며 웃는다. 그 눈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맛없을 것 같아. 두근 하고 몸 안에서 뭔가가 크게 맥박이 뛰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심한 메스꺼움과 두통. 엄청난 구토감을 느끼고 참을 수 없이 토해낸다. 피다. 엄청난 양의 혈액이 입에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술만 계속 마셨을 때처럼 세차게 피가 목구멍에서 뿜어져 나왔다. 오, 더러워. 싫다. 입가에 손을 조금 끌어올려 몸을 꽉 누른다. 한참을 그렇게 나를 보다가 다시 잡아먹을까라며 웃었다. 겨우 피를 다 토해낸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짚었다.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잡아먹을까? 오늘은 자신의 의사로 만나러 온 것이다.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까? 드셔세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조아린다. 잡아먹을까? 네. 부탁드립니다. 드셔세요.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까? 나쁜 귀신에 홀렸어요.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잡아먹을까? 그렇다면 처음 만난 당신이 먹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까? 저런 빌어먹을 놈에게 죽임을 당할 바에는 잡아먹을까? 오라는 바야. 생각대로 먹어줘. 호오라, 잡았다. 무슨 말을 한 걸까? 머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뭐야? 몸이, 괴로움이, 메스꺼움이 없다. 얼굴을 들고 여자를 본다. 빨간 기모노의 여자는 여전히 입가에 손을 얹고 웃고 있다. 더러워. 오른손을 입가에 대고 왼손에 검은 무언가를 매달고 있다. 그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크게 꿈틀거리듯 날뛰기 시작했다. 사람 같다. 그것은 검은 머리의 사람 같은 것이다. 낯이 익었다. 카사네 씨의 스마트폰으로 본 영상에 찍혀있던 재령 중의 나의 모습. 영혼이 전면에 나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긴 머리가 원래의 모습일 것이다. 그것을 붉은 기모노의 여자가 왼손에 잡고 있었다.
목을 뒤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격렬하게 날뛰며 여자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르릉 하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불쾌한 소리로 외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건 작고 인간이라면 아이 정도의 크기였다. 반면에 여자는 어른인 나와 비교해도 약간 크다. 체격은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였다. 잡았으니 먹을까? 여자가 그것에 목을 쥔 채 왼손을 들어 올린다. 맛이 없을 것 같아. 여자가 오른손으로 격렬하게 날뛰는 그것의 한 손을 잡고 어깨를 깨물었다. 아삭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것의 절규가 울렸다. 이 세상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나무들의 어둠 속으로 삼켜져 간다. 여자는 입가를 붉히며 입을 우물우물 움직이고 있다. 이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그것의 한 손 나머지를 단숨에 입안에 던져 넣었다. 입이 이상하게 크게 벌어져 아이 사이즈의 한 팔이 쏙 입안에 들어갔다. 바삭바삭 꿰째 씹는 소리가 들린다. 왼손에 몸부림치는 그것을 잡은 채 천천히 음미를 끝내고 꿀꺽 삼켰다. 2미터는 떨어져 있는데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이 여자의 목이 쿡 하고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여자는 그것의 한쪽 다리를 잡고 뻗어 허벅지 관절을 베어먹었다. 다시 의지부저 하는 싫은 소리가 나고 여자의 오른손에 잡힌 그것의 한쪽 다리가 축 늘어졌다. 다시 울리는 절규. 이어서 다리의 나머지를 다 먹은 여자는 똑같이 남은 한 팔의 한쪽을 차례로 물고 두 다리를 잃고 간신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그것을 양손으로 잡고 이번에는 옆에서 배를 물고 있었다. 흠칫하고 크게 움직여 그것은 움직임을 멈췄다. 한참 실룩실룩거리고 있었지만 이윽고 그것도 없어졌다. 절명한 것이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 고기 덩어리를 여자가 천천히 시간을 들여 다 먹을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나를 지독하게 괴롭혀온 그것이 이렇게 잡아먹혀 죽었다. 나는 겨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다 먹으려고 하는 이 신은 다음에는 나를 잡아먹을까? 저렇게 먹는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일까? 그리고 일찍이 함께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A와 B는 이렇게 산채로 먹혔던 것일까? 두려움이 전신을 꿰뚫어 몸을 지면에 꿰매고 있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못하겠다. 무릎을 꿇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는 여자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입가를 닦은 여자는 나에게 눈을 돌리고 웃었다. 잡아먹을까? 얼굴은 피를 닦고 깨끗해졌지만 희죽이 드러난치 않은 피로 새빨갛게 젖어 있었다. 부모품으로 돌려보낼까? 그렇게 노래하듯 웃으면서 천천히 다가온다. 먹으라고 했으니 먹으려는 게 틀림없어. 잡아먹을까? 하지만 이 노래에는 선택지가 있다. 부모품으로 돌려보낼까? 만약 부탁한다면 그때처럼 잡아먹을까? 나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비벼댔다. 부탁드립니다. 부모품으로 돌려보낼까? 살려주세요. 잡아먹을까? 부탁합니다. 돌려보내주세요. 부모품으로 돌려보낼까? 제발요. 돌려보내주세요. 그 후로 여자는 노래 같은 말을 계속하지 않고 킥킥대기만 했다. 날 돌려보낼지 말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한다고? 이 미친 신이. 어머나, 미쳤다니 위인데. 아, 실례했습니다. 뭐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생각이 새어나왔나? 아니다, 머릿속을 읽은 거다. 그런데 이 신이 비로소 제대로 말을 했다. 뭐, 돼서. 신은 여전히 즐거운 듯이 낄낄거리고 있다. 다시 만나러 와. 다음에 오면 신나게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신은 어둠에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후아하고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나무를 흔든다. 나무들의 흔들림이 진정됐을 때 다시 주위에 있는 나무의 종류가 변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의 원시림과는 다른 느낌의 여기는 다카오산이다.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 있었던 것은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렇게 굴러다녔는데도 깨지지 않았나 보다. 스마트폰을 꺼내니 자정이 넘었다. 카사네 씨와 헤어진 지 1시간도 안 됐다. 스마트폰에는 카사네 씨로부터의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다. 차가 있는 곳에서 기다릴게요. 그 장소에 돌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카사네 씨에게 전화를 건다. 한 번에 연결됐다. 마에다 씨.
무사하신가요? 긴장한 듯 조급하게 말하는 카사네 씨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카사네 씨 끝났어요, 전부. 그 녀석은 이제 없습니다. 무심코 웃는 얼굴이 된다.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마중 나와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요. 마에다 씨. 끝났다고요, 네. 지금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해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사네 씨가 크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린다. 마에다 씨. 마에다 씨. 당신 살아있군요. 울먹이는 목소리다. 카사네 씨의 마음이 전해져 와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예, 살아있어요. 상처투성이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가 어딘지 몰라 조난 중이지만 살아있어요. 훌쩍훌쩍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잠시 입을 다문 후. 다행입니다. 마에다 씨. 어쨌든 지금부터 마중 나갈 테니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를 맵에 표시하여 그 정보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스마트폰은 편리하네. 여기는 다카오 산이다. 도쿄네다. 산속이라고 해도 전파는 제대로 들어와 있다. 그러고 나서 카사네 씨에게 현재 위치를 보내고 나무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는다. 눈앞에는 어둠이 깔렸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끝난 것이다. 게다가 어릴 적 심어진 트라우마는 새로운 트라우마로 덮어씌워졌다. 만약 또 산에 들어가면 이번에야말로 그 신에게 먹힐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괜찮겠지. 놓아준 직후라면 또 잡혀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멀리 손전등 불빛이 보인다. 어릴 적 속았던 빛과는 달리 이곳을 향해 오느라 죽을 만치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카사네 씨를 부른다. 오이, 여기에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빛내며 흔든다. 마에다 씨, 조금만 기다려요. 카사네 씨가 다가올 때마다 기쁨이 복받쳐 오른다. 사람 좋은 스님한테 다음에 뭘 좀 사드려야지. 타키와 제자들의 무덤에 감사를 전하러 가고 이가노 씨의 병문안을 가고 카노 코우메이에게 싫은 편지를 쓰자. 자력으로 해결했습니다라고. 뭐 전혀 자력이 아니지만. 마에다 씨. 손전등으로 얼굴이 비추어져 시야가 하얗게 된다. 금세 빛이 치워지고 카사네 씨가 눈앞에 뛰어나왔다. 카사네 씨, 오셨어요. 앉은 채로 손을 들어 대답한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죄송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다했어요. 그러자 카사네 씨가 손을 내밀었다. 카사네 씨의 부축을 받고 차로 돌아온다. 비틀비틀하며 3시간 가까이 걸려서 차로 돌아왔을 무렵에는 카사네 씨도 녹초가 되어 있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올라타 잠시 숨을 고른다. 여기까지 돌아오는 동안 카사네 씨에게는 일의 전말을 모두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고찰을 해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 영혼은 무엇이었을까? 왜 나에게 시었을까? 그 시는 무엇이었을까? 날 왜 살렸을까? 생각해도 알턱이 없는 의문은 제쳐두고 지금은 잠이나 자자.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고 회사에 사죄의 연락을 하고 그 후의 일은 그때 생각하자. 옷은 피투성이어서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피로에 몸을 맡기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 돌이켜보면 1년의 괴현상에 시달린 것은 단 나흘간의 일이었다. 그 비디오 편집의 일을 한 날로부터 세면 상당한 일수가 되지만 이가노 토쿠코의 죽음을 알고 저를 둘러싸고 부적이나 호부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바로 6일 전의 일이다. 처절한 나흘간이었다. 그 영혼에게 농락당한 나흘간. 특히 마지막 이틀은 힘들었다. 키자키 미카의 모습을 한 그것에게 쫓기느라 최악으로 사망자까지 나와버렸다. 타키와 이가노 씨의 제자들.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생각하면 괴롭다. 그러나 조심성 없게도 미안한 마음에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해벌쭉 느슨해지는 볼을 조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 개방감. 그것에 시달리는 일은 이제 없어졌다. 해방된 것이다. 다카오산에서 돌아온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 오랜만에 출근한 회사 책상에 앉아 책상 위에 잔뜩 붙은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떼어가며 하품을 참는다.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것은 모두 거래처의 아무개로부터 연락이 왔다와 같은
간단한 업무 보고였다. 오전 중에 모든 상대에게 사과 전화를 건다. 계절에 맞지 않은 독감이었다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이해해 주었다. 부재 중 밀린 잡무를 모두 정리하고 오후에는 통원이라는 명목으로 반차를 받았다. 사실 갈비뼈에 몇 개의 금이 간 것 같다. 그다지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 큰 영향은 없지만 운동은 삼가라는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이간호 씨가 있는 중환자실로 향한다. 사이토 씨가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쫓겨나가지 않게 슬쩍 중환자실로 침입한다. 들켜서 혼나기 전에 얼른 보고를 끝내버리자. 이간호 씨는 일어나 있었다. 내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엊그제처럼 링거와 튜브가 연결된 붕대를 감은 모습이 애처롭다.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힘은 그제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았다. 그 눈이 나를 보고 놀란 듯이 커졌다. 이간호 씨 곁에 선다. 끝났어요. 그건 이제 없어야. 이간호 씨의 눈이 나의 등 뒤와 주위를 살핀다. 그리고 다시 내 눈을 보고 내 말을 사실이라고 확신한 것 같다. 원수를 갚았어요. 어머니의, 제자들의, 타키의 그리고 이간호 씨의 원수를 갚았다. 이간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는다. 그 손을 받아 악수하듯이 잡는다. 가슴 앞에서 손을 잡는 남성적인 악수 형태다. 몸이 회복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것은 이제 소멸했어요. 신에게 잡아먹혔어요. 이간호 씨의 눈이 놀란 표정으로 변하고 이어서 당황한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산에서 행방불명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 후로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카노 코우메이에게 상담하러 갔더니 2천만을 달라고 하기에 그에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산에 올랐죠. 카노의 이야기에 이간호 씨가 눈썹을 찌푸린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 만난 신이 나타나서 아니 내가 그 신에게 불려가서 다시 만났어요. 다카오산에 들어가 엉망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고향의 산속으로 옮겨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간호 씨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이 나를 보고 있다. 눈이 이만큼 말을 한다는 것은 좋은 법이다. 처음에는 전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것에게 살해당할 정도라면 적어도 스스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만나러 갔어요. 이간호 씨는 나를 바라본 채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내가 죽을 작정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결과적으로 신은 내가 홀려있던 그것을 잡아 먹어주었어요. 이간호 씨가 약간 턱을 든다. 딱히 날 돕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날 잡아먹기 전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산채로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영혼인데 살아있다는 말투는 이상합니다만. 뭐 어쨌든 산채로 마구 잡아먹히는 그것의 고함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엄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조각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먹혔어요. 이젠 어디에도 없어요. 이간호 씨가 손에 힘을 주었다. 꾹꾹 하고 힘차게 내 손을 잡는다. 눈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끝에 한마디를 보탠다. 모두의 원수를 갚았어요. 이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할 땐 울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손이 아니라도 모두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눈물을 흘린다. 상냥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다. 자세한 건 몸이 좋아진 뒤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오늘은 결과만으로 만족해주세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조금 망설였지만 이간호 씨의 눈물을 휴지로 닦아주고 나는 일어섰다. 이간호 씨는 멋쩍어하며 손을 흔들고 고맙다고 말했다. 인사하고 중환자실을 나왔다. 타키들의 무덤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죽은 지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시신은 절이나 병원이나 집에 있을 것이다. 이따가 카사네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분하게도 그 영상이 수록된 DVD의 순위는 엿새째도 큰 변화가 없었다. 진짜 중에 진짜라고. 다들 정말 안목이 없다. 모 영상에 비친 영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문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내용 없는 텅 빈 심령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알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 전화가 울렸다. 동료가 전화를 받아 마에데 씨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며 전화기를 나에게 건네왔다. 선배에게 전화 왔어요. 무슨 출판사라고 하던데. 뭘까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마에다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메이 출판사에서 글을 쓰고 있는 시노미야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발매한 정말 있었던 심령 영상 배경발 특집을 우리 잡지에서 싣게 됐어요. 디렉터님을 취재한 후 마에다 씨의 성함을 듣고 꼭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역시 별로 안 팔려서 광고를 했나? 매상 할당량은 달성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매상을 늘리고 싶은 것이겠지. 이를 위한 취재인가? 네. 그래서 말인데요. 한번 만났으면 하는데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예, 뭐 언제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정도는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몇 시 정도요? 점심시간 이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출판사에서 우리 회사에 오게 됐다. 진짜? 선배 취재하는 거요? 잡지에 실리는 거요? 동료가 전화 통화를 알아챈 듯 흥분하고 있다. 글쎄, 그렇다고 무슨 취재인지 모르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개노잼 심령 영상 톱10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회사까지 오진 않잖아. 선배 웃고 있는데. 기분 나쁜 미소를 짓는 동료를 무시하고 PC를 마주했다. 잡지인가? DVD의 판촉 기사라고 해도 제대로 된 지면에 실리면 부모님은 기뻐하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은 약간 들뜬 느낌으로 일을 끝냈다. 다음날 사진 찍힐 것을 예상하고 티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출근한 나를 동료가 놀렸다. 어머 선배 무슨 일이에요? 그런 제대로 된 복장을 겨우 사회인으로서의 자각이 싹 튼 느낌. 잡지에 실린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시네요. 동료의 이마에 딱 하고 딱밤을 때리고 자신의 책상에 앉는다. 이마를 누르며 동료가 원망스러운 듯이 신음한다. 잘못됐네 젠장 맞을. 젠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직도 투덜거리는 동료를 방치하고 오전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둔다. 어차피 지금은 딱히 대단한 일은 없다. 다음 일의 협의는 다음 주라서 오늘은 잠못뿐이다. 재빠르게 작업을 끝내자 마침 인터폰이 울렸다. 시각은 12시가 넘었다. 예정대로 출판사 쪽에서 방문했다. 뭘까누? 컬트 편집자 시노미야 미나즈키 편집자가 내민 명함에는 그렇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지 같은 이름의 잡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담수한다. 이런 종류의 오컬트계 잡지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피해왔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이 잡지가 유명한지 어떤지도 전혀 모르겠다. 마니아 장르니까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이죠. 꾸준한 팬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저우되지 않고 그럭저럭 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노미야 씨는 긴 머리를 느슨하게 말아 정리한 느낌의 활동적인 여자로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러프한 스타일이었다. 담당하는 잡지는 인터넷 위주인 요즘에도 발행 부수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드문 분야라고 한다. 저희 회사는 오래됐습니다만 중견으로부터 영세 사이 정도의 출판사인데 창업자인 사장님이 할아버지셔서 인터넷 관련은 저희에게 통으로 던지거든요. 그래서 잡지와 인터넷을 연동시켜서 잘 처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호는 인터넷으로 거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어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까진 괜찮아요. 잡지를 사지 않으면 모르는 패스워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서 본론인데. 잠깐의 잡담을 끝낸 시누미야 씨가 화제를 본론으로 옮긴다. 경영진이 특집을 보내주셔서 DVD를 봤는데 본편은 그저 흔한 심령계일 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시노미야 씨 목소리가 낮아진다. 마지막 증정품 영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물건이더라고요. 이거 진짜잖아요. 라고 말했다.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 이가노 토쿠쿠시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편집 어시스턴트 할 때 취재로 이가노 토쿠코 씨를 만난 적이 있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이 어쩌면 이가노 씨가 출연한 마지막 방송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렇게 띄우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시노미야 씨는 빠른 말로 단번에 말한다. 여기까지 달려들자 과연 깊은 생각이 들었다. 디렉터는 이를 떠넘겼고 카사네 씨나 이가노 씨에게는 DVD의 판매 방법 따위는 너무 조심성 없어 보여. 화제로 삼을 리가 없었다. 경우도 아니고 역시 고인을 기사거리로 하는 게 괜찮을까 싶은데 그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쪽은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지면에서 대대적으로 고인을 소재로 했다가는 자칫 폐간되니까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면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할까. 뭐 흥미롭네요. 단순하게. 호기심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는 시노미야 씨는 실로 즐거워 보였다. 실제로 죽은 사람을 화제로 삼고 있으므로 아슬아슬함에 가깝게 즐기고 있다. 오컬트 잡지의 편집자는 그런 것일까? 뭐나도 남의 일이라면 즐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 경영진인 디렉터 분께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는데 디렉터는 뭐랄까 적당한 느낌으로 넘기기나 하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마에다 씨에게 물어보려고요. 아, 그렇죠. 그 사람 굉장히 적당하죠. 완전히. 이원 광고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뭐 디렉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마에다 씨는 이가노 토쿠코가 죽은 걸 알고 편집했나요? 직구로 물어봤다. 지금부터가 취재의 시작이구나. 아니, 전혀 모르고 편집했어요. DVD가 발매되고 나서 아마존의 댓글에 죽은 사람을 구경거리로 하지 말라는 글이 있어서 조사해보니 죽었다는 거였죠. 그렇군요 하며 메모를 하는 시누미야 씨. 테이블에 둔 녹음기로 대화는 녹음하고 있지만 요소요소는 확실히 메모에 남기고 있다. 그래서 DVD만 보면 무사히 촬영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자 연기자는 그 후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가노 토쿠코도 그 뒤에 죽었어요. 마에다 씨,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노미야 씨는 모르는 것 같다. 당연하지. 키자키 미카는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었다. 말해도 되는 것일까? 머리가 이상한 남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영상을 진짜라고 단언한 것은 시누미야 씨이고 무엇보다 오컬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편집자다. 나는 모르는 지식도 있을 것이다. 이가노 토쿠코도 만난 적이 있다. 그것의 정체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에다 씨. 잠자코 있는 내가 이상했는지 시노미야 씨가 눈을 치뜨고 내 얼굴을 묻는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지만 웃지 않아 주시겠어요? 그럼요. 시노미야 씨의 눈이 빛나고 콧방울이 부풀었다. 편집자의 감인가? 이야기의 흐름부터가 당연한 반응일까? 문득 시노미야 씨의 뒤로 눈을 돌리면 동료가 자신의 책상에서 PC에 향하고 있지만 그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뒤를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 당연한가? 회사 동료가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다. 심지어 화제가 화제이고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시누미야 씨에게 내 책상 앞에 와달라고 한다. DVD에는 수록하지 않았던 신도 포함해 설명하면서 보여준다. 시누미야 씨는 우아라고 말하면서 영상의 넋을 잃고 있다. 어느새 동료가 시노미야 씨의 뒤에서 함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씬. 키자키 미카가 머리를 빙글 돌려 카메라를 보는 순간에 영상을 스톱시켜 확대한다. 무서워. 이게 뭐야? 동료가 소리를 지르는 한편 시노미야 씨는 숨을 삼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 위험하네요라며 희죽 웃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자리로 돌아가 자세하게 설명했다. 2시간 이상 걸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말했다. 벌써 몇 번이나 반복했던 설명 뒤에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이야기한다. 카노 코우메이에게 바가지를 쓴 후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카사네 씨 이외에는 처음이었다. 질의응답 후 시노미야 씨는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에다 씨, 큰일이 났었네요.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선배, 방금 한 얘기 싫어. 정말이야. 너도 부적이 사라졌을 때 여기 있었잖아. 예외. 정말. 말문이 막힌 동료에서 시노미야 씨로 방향을 바꾼다. 시노미야 씨는 아직 메모를 하고 있었다. 잠시 쉴까요? 그렇게 말하고 차를 다시 끓여 눈앞에 두었다. 아, 감사합니다. 시노미야 씨의 메모가 끝날 때까지 몇 분. 동료와 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야, 굉장해. 이거 굉장한 소재예요, 마에다 씨. 메모를 끝낸 시노미야 씨가 소리를 높인다. 베테랑 영매사조차 퇴치할 수 없는 악령에 홀린 편집자. 살아남기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내기를 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와 재회를 한다. 야, DVD보다 이게 더 화제거리가 되겠네요. 아니, 그럼 이번 광고와는 상관없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은 그것으로 잘 정리하겠으니
그것과는 별도로 집중 연재라고 하는 것으로 부디 우리 잡지에서 마에다 씨의 특집을 쓰게 해주세요. 동료가 소리를 지른다. 뭔가 이상한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한다. 뭐 사장이나 디렉터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요. 또 관계자라서요. 실제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물론 거기는 완벽히 관리하겠습니다. 게다가 이가노 암에 카즈미 씨와도 안면이 있어요. 저 이가노 토쿠코 씨가 돌아가셨을 때 취재했었으니까요. 뭐야, 이가노 씨랑도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런 일이라면 뭐 맡기겠습니다. 부디 관계자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무엇을 어디까지 내야 좋을지 빈틈없이 전부 확인할 테니까요. 마에다 씨에게도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특히 얘의 그 신에 대해서는 마에다 씨도 알고 싶으시죠? 확실히요. 그건 알고 싶다. 무지무지하게 알고 싶어. 어쨌든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준비해야겠어요. 마에다 씨네 동네도 가봐야 되고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시노미야 씨가 일어서서 기지개를 켠다. 응하는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동료가 시노미야 씨와 같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왜 내가 흥분하는 거야? 이야, 엄청난 전개. 진짜 재밌어. 재밌냐? 여긴 죽기 직전이었다고? 살아있으니 됐잖아. 그리고 잡지의 연재잖아. 선배 유명인이야. 저 실명은 안 나오죠? 시노미야 씨에게 묻는다. 아, 안 되나요 역시. 시노미야 씨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 실명을 실을 생각이었나?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피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사람 좋은 듯이 씩 웃으며 가슴을 편다. 믿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의 진상을 둘러싼 시노미야 씨의 취재 여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건 여기서 상관없으므로 생략한다. 결과가 나온 것은 시노미야 씨가 처음 방문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다. 일주일 사이에 거의 다 알았다니 편집자는 대단하다.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것의 정체였다. 일단 그것의 정체죠. 그것은 보통 귀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른바 귀입니다. 람이 죽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귀로 태어난 주로 산 같은 곳에 사는 요괴네요. 귀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생하게 먹혔구나. 귀에 대해서는 동서고금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헤이안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베노 세이미라던가 유명하지요. 귀란 원래 대륙 쪽에서 건너온 개념으로 그쪽에서는 요괴 전반을 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시노미야 씨는 막힘없이 계속한다. 일본에서는 불교와 음행도 등의 독자적인 발전과 함께 괴력의 개념과는 다른 진화를 이룹니다. 옛날부터 존재하던 불문이나 괴이 따위를 귀라고 부르게 되죠. 메모를 펴고는 있지만 읽지 않고 있다. 귀에 대해서는 상식이라는 듯이 떠들고 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 같은 분위기다. 어떻게 귀인 줄 알았냐면 제자니 자꾸 보기 때문이죠. 카사네 씨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단번에 알 수 있었고 만약을 위해 그 영상을 어머니의 스마트폰으로 보내어 확인해 주셨습니다. 영락없는 귀입니다. 네. 아니 시노미야 씨는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집은 신사라서 그것에 홀린 사람이 자주 오거든요. 아니, 이가노 씨도 카노 코우메이도 모르는 것이었는데요. 이가노 카즈미 씨는 힘은 강하지만 솔직히 경험 부족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카노 코우메이는 아마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고객도 아닌데 자세히 설명할 마음은 없었던 게 아닐까요? 덧붙여서 카노 코우메이의 본명은 사사키 유이치라고 합니다. 사이비는 아니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 언젠가는 툭 하고 죽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시노미야 씨에게 부탁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어려울 거려. 우리는 그런 장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가노 카즈미 씨와 카노 코우메이도 제대로 된 영매사인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우리 본가도 시골에 유명하지 않은 신사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느낌이니까요. 도쿄에서 귀신에 홀렸으니까 큐슈의 시노미야에 부탁하든가라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한다. 정말로 잘도 말한다. 마에다 씨에게 홀린 귀는 상당히 위험한 놈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가노 토쿠코에게 정체를 숨기다니 머리를 너무 잘 쓰네요.
아마 과거에도 몇 명인가 영매사나 음명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저라도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이가노 토쿠코의 체면을 세운 것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카즈미 씨에게 취재하러 갔을 때 그 일도 의논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카즈미 씨는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굉장한 회복력이래요. 그래서 역시 귀가 정체를 보였을 때에는 이가노 토쿠코도 눈치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느낌으로 당한 것이겠지요. 귀와 영은 방식이 다르니까요. 방식. 귀는 애매모호하면서도 살아있으니까요. 강제로 성불시키다니 불가능하죠. 기껏해야 부처의 공덕으로 쫓아버릴 정도일까요? 이가노 토쿠코로 하여금 영혼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시점에서 귀의 우세는 결정된 셈입니다. 카즈미 씨는 그것을 몰랐나 봐요. 마에다 씨를 재령했을 때도 온전히 영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이지 하고 한숨을 내쉬며 계속한다. 이가노 토쿠코가 죽은 후에 카즈미 씨는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매사의 조언을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누구도 귀에 대한 가능성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너무하네요. 아무리 카즈미 씨의 영역이 강해도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 귀는 위험했어요. 영매사는 결국은 장사치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도리가 없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뱉듯이 말한다. 듣다 보니 나도 화가 난다. 숨을 가쁘게 쉬던 이가노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가노 씨가 저렇게 될 것을 알면서 실제로 몇 사람이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귀일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잠자코 숨기고 있는 것인가. 카노 코우메이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쓰레기다. 다른 영매사도 저런 놈들 뿐인가. 부당하다. 영혼에 시달리는 인간을 돈줄로만 인식한단 말인가. 돈을 못 내고 죽어가는 것도 시장원이란 말인가. 그런 놈들이야말로 죽으면 좋을 텐데. 짜증이 나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말이 나왔다. 자신의 책상에서 귀를 기울이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모 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꽤 강력한 귀가 있어서 그것이 마에다 씨에게 홀렸습니다. 문제는 왜 마에다 씨에게 홀렸느냐는 겁니다. 시노미야 씨가 화제를 돌린다.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동의하고 다음을 재촉한다. 시노미야 씨는 이라고 말하면서 메모를 넘긴다. 마에다 씨에게 홀린 귀가 사내신에게 먹혀버린 그날 말인데요. 메모를 손가락으로 쫓으며 말한다. 마에다 씨의 고향 마을이죠. 거기서 옛날에 마에다 씨와 함께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A군과 B군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마침 장례식 날이었는데 참석한 분께 얘기를 들으니 아무래도 A군과 B군 부모님이 같은 시각 돌아가셨어요. 각각의 자택에서. 그렇다는 거는요? 라고 내가 묻자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 사람들 마에다 씨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저주? A와 B의 아저씨 아줌마가 나를 원망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옛날 일을 지금에 와서 아니 아마 마에다 씨가 마을을 나온 뒤 계속 저주한 게 아닐까요? 나쁜 놈을 불러서 괴롭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에다 씨가 산에도 들어가지 않고 심령물에도 접근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는 발동하는 일 없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계속 그 말에 소름이 오소소 끼쳤다.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고 그래서 그 영상이에요. 마에다 씨가 그 영상에서 키자키미카 씨와 눈이 마주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마에다 씨가 받은 저주가 발동해 버렸다는 거죠. 마에다 씨가 귀에게 들킨 게 아니라 마에다 씨에게 내린 저주가 귀를 끌어당긴 거죠.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흘깃거리며 시노미야 씨가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래서 마에다 씨의 저주가 실패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내뱉은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와 죽었다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뭐 이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나를 발견했다. 마에다 씨에게 내린 저주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을 불러들였다. 마에다 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저 피해자입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A군과 B군의 부모가 죽었다. 스스로 내린 저주의 저주로 말이죠. 한숨밖에 안 나온다. 겨우 이해했다. 즉 그것은 A와 B의 아저씨 아줌마가 부른 거야. 나에게 홀리도록. 그렇게까지 원망한 건가.
이해는 된다. 자기네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이 많은 나만 돌아왔으니까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죽는 것이 혹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당연했다는 등의 말을 할 수는 없다. 자업자득이다. 아저씨 아줌마를 기억하지만 나를 저주하며 그것을 부추겼다는 게 정말이라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다. 날 저주했으니까 스스로에게 저주가 돌아왔다. 확실히 자업자득이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자코 있는데 동료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머리를 벅벅 긁고 있다. 그게 뭐야? 거꾸로 자기들이 원망받아야 하는 거잖아. 글쎄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시노미야 씨는 반대로 차가워진 모습이다. 죽은 게 마땅해. 선배를 죽이려고 했잖아. 동료는 손을 내저으며 계속한다. 상당히 분개한 모양이다. 아, 뭐야, 진정해. 뭐긴. 선배는 화 안 나? 아니, 너무 화가 나. 고마워 그렇게 화내줘서. 오른손을 번쩍 들어 동료에게 동의의 뜻을 표한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동료가 대신 분노를 터뜨려줘서 도움이 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서 솔직하게 기뻤다. 화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아. 진짜냐 하는 느낌으로. 정말요? 그 사람들이 마에다 씨를 저주하고 있었던 것은 거의 확정입니다. 시노미야 씨가 추임새를 넣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화내줘서 다행이야. 하고 싶은 말 해줘서 고마워. 아니, 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어째야 할지. 동료는 쑥스러운지 기세를 잃고 의자에 앉았다. 그럼 된 거죠. 그것을 부추겨 온 것은 A와 B의 부모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었다. 이젠 아무도 나무랄 수 없다. 그것으로 된 거예요. 마에다 씨가 좋다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그 신에 관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노미야 씨가 메모를 넘긴다. 마에다 씨네 동네에 갔을 때 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형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카사네 씨가 보고 있던 여우인가. 국도, 지방도로, 같은 도로에서 산을 향해 딱 멈추기 쉬운 곳에 택시를 세워달라고 해서 산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우님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게 보여서 들켰구나 했어요. 시노미야 씨가 담담하게 계속한다. 일단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잠깐 들어가려는데 우리 쪽 신이 그만두라고 해서 더는 못 들어갔어요. 카사네 씨를 위협해서 병원에 못 오게 한 여우. 역시 그 신의 심부름꾼인가? 아니면 신의 분신이라든가. 시노미야 씨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우는 분명히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고찰입니다. 조사 보고치고는 약간 약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에게 일의 전말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의 고찰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고찰이죠. 저를 통해 우리 신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아주셨을 테니 그 신과 어머니의 말씀이 현재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마에다 씨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전화할게요. 시노미야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이제 와서 새로운 인물인가. 더군다나 어머니라니. 본가가 신사라고 했었지. 여자가 신주일까? 여보세요? 엄마. 지금부터 괜찮아? 응, 대신할까?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두어 스피커 모드로 전환한다. 스피커폰 켰어. 모두에게 들리게. 그렇게 말하자 스마트폰의 스피커로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기 미나즈키. 이젠 말해도 되는 거야? 말하면 돼. 여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나즈키의 어머니 시노미야 사츠키라고 합니다. 시노미야 씨가 눈짓을 하고 있다. 전화 상대는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여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마에다라고 합니다. 마에다 씨,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매우 힘든 체험을 하셨다고 하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나즈키로부터 들은 바로는 제가 알 수 있는 것을 마에다 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로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이지만 실례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세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뭔지 아셨는지요? 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에다 씨의 고향의 산에 계신 것은 아메노타라치히메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원래는 어떤 이날이 신사의 여신으로 오곡풍작과 산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고마운 신입니다. 네. 그와 동시에 어린이를 행방불명으로 만드는 신이기도 합니다. 아메노타라치히메님을 모시는 지역에서는 행방불명이 일어나기 쉬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신이죠. 네, 왠지 고마운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 신이네요. 전화기 저쪽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는 소리가 들렸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생활을 지탱해 주시는 동시에 한두 가지 안 좋은 성격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잡아먹다니 나쁜 요괴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요. 아메노타라치히메 님임에 틀림없어요. 아이를 먹는 나쁜 신이 아니라 신으로서 아이를 공경할 필요가 있는 우리로서는 좀 곤란한 분인 것 같아요. 좀이란요. 나는 먹힐 뻔했다고. 하지만 신은 자연도 인간도 똑같이 취급해요. 자연의 몸을 의지하여 인간을 적대시하는 신도 계십니다. 그래도 신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신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리 옳지 않아요. 문득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가 머리에 떠올랐다. 신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신사에 타라치히메님이 머물지 못한 것은 우리의 지금의 가치관에 맞추어 주신 것이겠지요. 무슨 말씀인가요? 아마도입니다만 마에다 씨의 고향에서는 일찍이 타라치히메님에게 아이를 공양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1년에 한 번인가 10년에 한 번인가 혹은 더 자주 정기적으로 아이를 공양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타라치히메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과 함께 신앙심은 과학과 섞여 지금까지의 의식이나 습관이 미신 혹은 무속이라는 멸칭으로 풀리게 되어 신에게 아이를 공양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여서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일까? 전하의 상대는 담담하게 계속한다. 그래서 타라치히메님은 신사를 버리고 산을 배회하는 무서운 신으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구축했습니다. 공양물로 아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에 들어간 아이를 행방불명으로 해주시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를 포기했는데도 산과 강이 황폐해지지 않는 것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악령이 마을로 내려와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도 타라치히메님이 신 노릇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신에게는 산토끼나 사람의 자식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아이가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가 좋다. 이 경우엔 무서운 말이네. 그렇다면 왜 나를 도와줬을까요? 그건 단순히 변덕이었다고 할까? 마에다 씨가 타라치히메님의 눈에 특별히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행방불명의 산증인이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만 두 번째는요. 얼마 전에도 도움을 받았는데요. 한번 도와준 아이가 금방 돌아오면 먹을지 말지 했던 것 아닐까요? 신에게 10년 20년은 금방이니까요. 마에다 씨는 이라고 말하며 시노미야 사치키 씨가 화제를 바꾼다. 자기 집 처마 끝에서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데리고 가야죠. 부모가 있는 곳이라든가 모르면 경찰에. 그런가요? 그럼 그 애가 다음날 또 마에다 씨 집 처마 앞에서 울고 있으면 이번에는 버려요? 아니, 전날과 같은 일을 하겠죠. 그렇죠. 한 번 도왔다면 바로 같은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하겠죠. 곤란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보다 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타라치히메 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네. 더 말하자면 마에다 씨의 친구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말입니다만 그분들은 마에다 씨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타라치히메 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처럼 도와준 인간의 아이를 같은 인간이 저주하고 있으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행방불명으로 만든 것은 타라치히메 님인데 살아 돌아온 아이를 인간이 죽이려 하다니 타라치히메 님에 대한 불경이 아닐까요? 불경, 괘씸한가? 신이 모처럼 놓아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A와 B의 부모님들이 신에게 시비를 거는 모양이 된 것일까?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네, 계속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심부름꾼인 여우님이 훑어보고 있고
그건 또 어떨지. 후후하고 웃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다. 놀랐어요. 계속 무서워했던 신이 자신을 지켜봐 주었다니. 갑자기 들었어도 금방은 믿을 수 없죠. 라면서도 계속한다. 신이란 매우 무서운 존재지만 동시에 매우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에게는 주는 것이나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것도 다른 동물이나 자연을 위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을 위해 신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신이 계신 거니까요. 뭔가 어려워졌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신도 계십니다. 우리가 모시는 신도 그런 분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꼭 한번 이곳에 와주세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신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노미야 사츠키 씨는 말을 마쳤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일까요? 이제 딸아이인 미나즈키에게 맡길 테니 딸아이를 의지하셔도 됩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전부 이해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뵙게 해주세요. 답례를 하고 싶으니. 그렇게 말하는 순간 깨달았다. 저기 타라치히메님께 답례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후후하고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음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뭔가 하고 싶다면 고향 마을의 마을 회비라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라치히메님은 만나 뵙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말에 따라 이번에야말로 마에다 씨를 먹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잡아먹힐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네. 아무래도 앞으로도 산과는 무관한 인생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회비요.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실례합니다. 예, 실례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고 동료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지금의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알아? 시노미야 씨가 피식 웃는다. 엄마는 특별하니까요. 뭔가 옛날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우리 신에게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신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평범하게 일상회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야, 무서워. 저기. 아, 죄송합니다. 마에다 씨, 어땠어요? 아니, 뭐랄까, 머리가 가득 찼달까요. 시노미야 씨가 미소 지었다. 뭐 그런 거니까 일단 이걸로 취재는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걸로 어떤 기사를 쓰느냐인데. 엄마의 일은 기사화하지 말라고 하니 정리 잘해야죠. 그렇게 말하고 메모와 스마트폰을 넣어둔다. 문득 생각났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남아 있었다. 아니, 카사네 씨가 여우에게 위협을 당해서 병원이나 산에 들어가지 못한 거 왠지 아십니까? 일어선 시노미야 씨에게 묻는다. 시노미야 씨는 재킷을 걸치면서 대답한다. 단순히 겁먹은 거 아니에요. 왠지 상대가 신이라는 것을 알면 두려움도 생기겠죠.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카사네 시답다. 그렇게 생각했다. 문을 나서는 시노미야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닫는다. 동료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면서 카사네 씨에게 연락을 한다. 시노미야 씨가 기사 원고를 가져오는 것은 며칠 후인 것 같다. 그때까지는 일미외에 해야 할 일이 없다. 다 끝나면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카사네 씨와 함께 이가노 씨의 병문안을 간다는 구시로 사이토 씨를 만나러 가자. 상쾌한 마음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라면 겁먹을 일도 없을 테니까